네, 박사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게 뭐 정신과 치료에서만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다들 좀 그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과학적으로나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과학이 접근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임사체험자들의 경험,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확실한, 죽음 후에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 또 영혼이 어떤 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또 그동안 증명하지 못했던 영역을 자꾸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죽음 후에도 우리 존재가 지속된다라는 쪽을 이제 무게 있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물론적인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환자를 볼 때도 우울한 사람들이 자살을 꿈꾼다든가 죽으면은 내가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의사들도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충동을 말릴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죽음을 치료한다는 것이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죽으면 막연하지만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병을 앓고 또 고통을 겪어내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죽음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가,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죽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월호를 포함해서 어떤 사고사라든가 젊은이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갑자기 사망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서 가족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죽음이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는 과학자로서 죽음을 잘 이해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치료에 도움을 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죽음 뒤에는 과연 영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대답할 수는 없죠. 근데 임사체험에 대한 그 연구자들이 그동안 좀 조롱도 받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임사체험의 역사도 연구된 지 몇십 년이 되기 때문에 임사체험자들이 가지는 그 경험 중에서 객관적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들, 그 다음에 어떤 물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의료 기록이라든가 그 의료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이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고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이었다 하는 사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하고의 어떤 텔레파시 같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기가 받고 있는 수술이라든가 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어난 다음에 기술을 하고, 심지어는 그 방 안에 있는 기기의 어떤 꼭대기에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내가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서 만났다, 방문을 했다 이러는데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정말 그 시간에 자기가 환영처럼 그 죽어가던 사람을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이 일치하는 경우, 또 임사체험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서서히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인생관이 바뀌면서 또 어떤 없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쭉 기술해 놓은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임사체험자들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례들을 몇백 개를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이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료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고 또 증거를 내놓으면서 서로 절충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임사체험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죽음에 임박하는 어떤 체험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돼서 맥박이 안 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내려다본다든가 또 그 상황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을 체험하고, 뭐 흔히 책에도 나오지만 빛이 있는 터널을 통과해서 저승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그냥 개인의 어떤 착각이나 환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명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환각이다, 아니면 뇌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사실은 최면치료에서도 우리 환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갔던 경험, 아니면 실제로 죽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의 자기를 보고 느끼면서 또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우리가 내면에 접근을 하면 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유체이탈이나 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임사체험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임사체험자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물증,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봤다, 그걸 찾아보는 경우, 아니면 내가 수술할 때 당신이 어떤 반지를 끼고 있는 간호사가 옆에 있었다, 아니면은 수술할 때 이러저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뇌파가 정지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제3의 어떤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수술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집에 그 사람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의 의식이 전달이 돼서 텔레파시처럼 뭔가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가 돼서 몇백 케이스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 물질적인 과학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회의론자들의 이론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가지고 이제 회의론을 내놓죠. 부정도 하고. 제일 흔한 것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아마 착각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화학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환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실제로는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하면 환각이 일어나고 임사체험과 비슷한 것을 체험한다라는 그 실험 결과들도 발표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 인지를 하느냐, 또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기계 위에 적혀있는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들을 어떻게 그걸 보고 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물증들을 모아놓은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대답을 내놓지 못해요. 다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냐, 반론을 내놓는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반론을 내놓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실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쿨하게
자기들이 가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사체험과 비슷한 것을 최면 상태에서 기억을 해내는 환자들은 그 기억과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의식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평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던 것들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커나가게 되죠. 네, 그럼 박사님, 죽음과 연관된 치료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을 데려다 치료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별, 아니면은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뭐 그 자살이라든가 그 비극적인 죽음의 상처가 남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가슴 깊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전혀 그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누가 객관적인 조언을 못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단순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그런 내면의식에 접근을 해서 그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또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깊은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의식과 가능하다면은 어떤 교통, 텔레파시와 같은 마음의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쌓아놨던 것들을 털어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위안을 받거나 궁금해하던 것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짐이 풀리고 슬픔이 가벼워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별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짓눌려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단순한 위로를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자기의식이 확장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하면서 풀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